오늘서부터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의 배경들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성경과 제국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집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국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살며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삶이 순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과거에 흘러간 역사를 잘 공부해 놓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역사와 더불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국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국에 이제 가볼 일이 있다면 대형 박물관을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세계적 모든 제국들의 유물들이 있는 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세계 역사의 역사 순으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은 아시리아 유물이 제일 많답니다. 아시리아 유물이 약 1106개, 6개, 1106개가 있고 바벨론 유물은 3895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유물이 84개, 그리스 유물이 95개, 로마 유물이 601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은 지하에 보관된 유물까지 합친다면 그 유물 가지수는 약 220만 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꽃이라고 하면은 아시리아 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아시리아 제국은 성경에 나오죠. 요나서와 나훔서에 보면은 아시리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보면은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든 나라이기도 하죠. 사마리아인을 만든 나라. 히스기야 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과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되기 전에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제국이라도 할 수 없는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와 관련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제 이집트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나라는 바로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현대 지도를 제가 거기다 설교 노트에다가 해놨는데 이집트는 정식 명칭이 이집트 아랍공화국입니다. 이집트 아랍공화국. 해안선 길이가 2450km래요. 그리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 면적이 10배로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치자면 4배로 이제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2015년에 통계해 보니까 8,84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도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국민의 97.6%가 이집트인이고 나머지는 그리스인도 있고 이탈리아인도 있습니다. 언어는 아랍어고요. 종교는 90%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콥티키어가 9%, 기독교가 1%입니다. 산업은 농업이 주이고 식료품 가공, 방직, 석유 산업이 이제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사는 나라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그 GDP,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가 34,555불이래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보다 하나 더 위가 있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현재 3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는 룩셈부르크라고 하네요. 룩셈부르크는 14만 308불, 14만 308불.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입니까? 4배 이상 그렇게 잘 사는 나라죠. 룩셈부르크가. 그러면 이집트는 얼마냐? 이집트는 우리나라가 34,555불인데 GDP가 국민소득이, 그런데 이집트는 3,320불이라는 거예요. 몽골이 얼마냐? 몽골 봤더니 몽골은 112위예요. 몽골은 5,492, 이집트는 133위입니다. 133위. 그러니까 몽골보다도 못 사는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말이죠, 나일강을 따라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7세기 이후에 이슬람 문화권에 편입되었지만은 18세기부터는 프랑스,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1922년 2월에 영국에서 독립해가지고 왕국을 세웠지만은 1952년 7월 쿠데타로 인해서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이 시기부터는 비동맹주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때서야 이제 문호개방하고 친서방 접근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그런데 왕년의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느냐? 왕년의 이집트는 말이죠,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집트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여왕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집트에. 이집트는 BC 20세기경에,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미 최첨단 산업인 농업을 선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최첨단 무기들인 병거들, 특별병거와 일반 병거를 구분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보아도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이집트에 지금도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죠, 카르낙 신전, 오벨리스트 등의 건축물, 미라의 비밀,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집트를 알아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족,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과 제국 시리즈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근데 민족은 뭐냐? 민족은 창세기서부터 민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여기 민족이란 말이 나오죠.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민족이 나오죠. 민족.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을 브리테니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해서 상호 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된 범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한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도다. 여기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두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에돔족을 이루게 하셨죠. 에돔족을. 그래서 BC 8세기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 내용이 핵심인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여기 민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민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민족에게. 자, 민족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또 하나, 민족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민족주의라는 말은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는 뭐냐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민족주의가 선을 넘어가면 제국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선을 넘어가면 제국주의가 됩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제국은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 임페리움이란 말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는 군사적 총수가 가진 최고 권위를 의미했지만 거기서부터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파생했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어떤 나라가 제국 형성을 꿈꾸고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나라가 압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제국주의를 꿈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이 아시아 지역을 침략했던 겁니다. 제국은 예전에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해 가는 형태도 제국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민족, 그 다음에 민족주의, 제국주의, 이 제국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집트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니까 성경에서 이집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집트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집트가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장을 열어보면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집트를 의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고 어떤 육신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 있다가 이집트의 문화적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롯이 같이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치 이제 소돔성 근처로 가니까 그게 마치 이집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와 같다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누굴 데리고 왔냐면은 이집트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집트 여자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예요. 요셉이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아주 긴급한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 똑같은 꿈, 다른 꿈이지만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것을 연결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긴급한 현안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꿈을 또 알아맞혔을 뿐만 아니라 꿈풀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그 꿈대로라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파라오께서는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꿈을 다 풀고 이야기하면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살피어 고르시고 그를 세워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가져가시고 또 그들이 다가오는 그 좋은 해들에 얻을 모든 식량을 모은 뒤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왕께서 그 식량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있을 7해 동안의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에 박사도 이런 박사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꿈풀이와 함께 대안제시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대안제시가 놀랍습니까? 국가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말입니다. 국가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서 수확량 중에 5분의 1씩 각 도시에 쌓아서 대비하라는 겁니다. 즉 5분의 2는 많고 10분의 1은 적고 중앙에 적지하면 모으는 데와 나누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소비되고 또 행정 낭비를 하니까 각 도시 저장고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지께 배운 목축 산업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목축 산업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농경 산업 지식도 갖고 있었고 또 감옥 안에서 간수장 그리고 왕의 신하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옥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집트 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감옥 안에서 이런 놀라운 실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꿈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대안 제시를, 국가 재난의 대안 제시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우리가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파라오를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만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꿈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꿈을 이야기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분밖에 이야기했으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가서 1시간 묵상하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아마도 15분 안에 모든 대안 제시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바시 15분. 그런 유튜브도 있죠? 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집트를 바꾸는 시간 15분. 이 15분 대안 제시를 요셉이 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데 애들 학원 보내고 뭐하고 뺑뺑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키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없어질 직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없어질 직업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변호사도 줄어든답니다. 변호사도. 왜냐하면 AI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어떤 사건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 이게 재판에 임할 터인데 어떻게 재판에 임하면 좋겠습니까? 대안 제시를 7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시오. 그러면 AI가 줄줄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지식 이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AI 프롬프트 안에 질문을 잘해야 되니까 그 질문하는 그것들을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말이죠. 무슨 학원을 다녔습니까? 이집트 학을 공부하는 대학을 다녔습니까?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무슨 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고생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종으로 일렸다가 거기서 또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항거를 했는데 그 일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배우는 목축 산업에 대한 지식, 보디발의 집에서 농경 산업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이 왕의 파라오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전체의 그 면적, 그다음에 쌀 생산량 이런 것들도 다 알았겠죠. 이런 지식들을. 그래서 이제 대안 제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안 제시를 몇 분 동안 했어요? 15분이면 좋겠던 겁니다. 15분 동안 완전히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15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신 거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보내시게 된 겁니다. 나는 끌려왔어, 나는 팔려왔어, 나는 감옥에 들어왔어, 이걸 원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총리. 예, 요셉의 국가 재난 대책으로 말미암아 이 파라오 이집트 국가는 경제적 축척이 기반되어서 이 파라오는 어쩌면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제국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축업의 천재인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와 가지고 당시 이집트에서 가증이 여겼던 목축업이 아닌 최첨단 산업인 농업에서 그의 천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농업의 하디슈인 풍년과 흉년을 말하고 곡식 저장과 지방 분권을 내놓고 전국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총리로 삼은 거죠. 7년간 이제 풍년이 이어집니다. 7년간 파라오의 왕실은 이 재정적 엄청난 부분을 농작물을 사들이는데 재정이 나간 겁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모든 풍년된 쌀, 풍년된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산 거잖아요. 그냥 거둬들인 게 아니고 산 거죠. 그런데 농작물을 사들이는데 왕실의 재정을 다 지출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그랬던 거죠. 근데 7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죠. 요셉의 말을 얼마만큼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도 풍년이 됐어요. 무슨 흉년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5년까지 풍년인데. 그리고 안 믿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왕실의 재정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농산물을 갖다가 거둬들였다는 거죠. 자, 7년이 지나고 8년 차 됐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하고 아마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도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1년차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흉년이 딱 들어맞았죠? 이제 파라오의 그 정말 손뼉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맞다, 내가 믿기를 너무 잘했구나. 정말 총리를 잘 세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이제 정책을 준비했던 것을 편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거둬들인 것만 했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47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47장 13절 14절. 기근이 매우 심해 온 땅에 빵이 없었으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아 모은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왔더라. 이 파라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곡식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을 파라오의 재정에 왕실의 재정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47장 15절 보니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면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하며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빵을 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매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의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 대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돈 떨어졌다고? 그러면 가축을 갖고 와. 그래서 가축을 받고 빵을 줬다는 거죠. 가축을 왕실의 그 이제 재산으로다가 모게 된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돈이 소진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 가축 떼도 가지셨으니 우리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우리와 우리 땅을 사시고 그 대신 빵을 주소서. 이건 뭐 요셉이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와가지고 우리 땅을 사십시오. 우리를 사십시오.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요셉이 파라오를 위해 이집트 온 땅을 샀으니 이는 기근이 이집트 사람들을 압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땅을 팔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어쩌면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반으로 이집트 파라오는 제국을 꿈꾸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됩니다. 요셉 총리 9년차 됐을 때예요. 기근이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와 가족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옵니다. 이집트 상황은 이제 2년 동안 흉년 경험으로 남은 5년 흉년의 끔찍함이 충분히 예고된 때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셉이 7년 동안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몸값은 정말로 금값이었어요.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파라오에게 이 말을 꼭 하라고 형들에게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46장 34절 보세요.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그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꼭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요, 그냥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획한 게 아니고 한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선택. 만약에 당시에 요셉의 가족들이 직업으로다가 농업을 선택했다면 당장은 가증히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게 돼가지고 혼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한다고 하니까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니까. 그것도 땅도 고센 땅에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가축업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민족으로 탄생시키는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는가,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요셉의 목축업 선택은 70명의 가족을 이집트로 입국시킴으로 민족을 이룬 후에 출애굽까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 아주 위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한 사람 속에 민족이 들어있던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봤지, 이 아이가 정말로 얼마나 똑똑하냐, 지혜로우냐, 얼마나 많은 선생을 두고 공부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요셉은 아주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서 민족을 형성시키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백성은 흉년 처음에는 돈을 주고 이집트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 놓은 식량을 이제 샀습니다. 그 후에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 가축을 가져와 식량을 사고,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자신들의 땅을 팔고 논밭을 팔고 몸을 팔아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은 종자를 주면 살 수 있고 논밭도 황폐해지지 않을 테니까 자신들의 살고 죽게 됨이 요셉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찾아와서 하소연한 거예요. 그것이 47장 13절부터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요셉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 뭘 이야기했냐면요, 5분의 1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5분의 1 토지법. 이 토지법은 이후에 로마 제국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는 1500년 이상 동안에 그 토지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5분의 1 토지법이. 요셉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날 파라오를 위해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보라, 여기 너희를 위해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릴지니라. 너희는 늘어난 것에서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것으로 삼되 들의 씨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집안에 속한 자들 어린 것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5분의 1은 국가에다가 바치라는 겁니다. 5분의 1은. 이런 멋진 제안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을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잖아요. 요셉이 이집트 5분의 1 토지법을 세운 겁니다. 5분의 1 토지법.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이 이집트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자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이집트 백성은 요셉에게 명예를 선물합니다. 명예를 선물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를 보십시오. 야곱의 장례가 며칠이었죠? 70일 장이었어요. 그렇죠? 70일 장례식이었어요. 이건 국가 장례급이었습니다. 국장급이었어요. 국장급. 요셉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이때는 요셉이 14년의 총리를 마치고도 12년이 지난 때예요. 12년. 14년 지나고 12년이 지난 때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신뢰가 아주 튼튼하게 계속 대물림되고 대물림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장례를 국가 행사로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장례식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가족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5절에 보니까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내 뼈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는 뭐 국장급 장례식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누웠더라. 입관으로 맞춰졌습니다. 인생이 입관으로 맞춰진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입관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제 입관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집트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민족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민족이 있었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형성하게끔 길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족이 탄생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제 이집트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내가 겪는 고난은 더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더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집트의 5분의 1 토지법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5분의 1 토지법.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던, 목축업에서 배웠던 것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의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공부했던 것도 있었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공부한 것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법을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선택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면서 한 민족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집트를 민족이 잉태되는 장소로 사용하신 겁니다. 민족이 잉태되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도 있고 쓰시는 장소도 있고 쓰시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집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한 3차례 정도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요셉과 같은 그런 자녀들 키워가시고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